넣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윤여일입니다. 오늘 토론하고 진행을 맡았는데요. 그 토론을 맡았음을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따 논의에 끼어들고 싶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잠깐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몸은 있지만요. 우리의 지금 논의하는 그 정신의 공간은 제주도 쪽으로 이동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구글 어스에서 장소 검색하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시선이 자기가 있는 이 지역에서 위로 쭉 움직였다가 위성의 시점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제주 동북부에 있는 월정리라고 하는 마을로 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월정리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쭉 옮겨서 한 반도를 가로질러 내려가서 지금 섬에 닿았습니다. 예, 동북부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여기 계신 옆에 계신 박세현 선생님과 함께 유네스코의 섬, 유네스코 3관왕인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유네스코 그 3관왕이라고 할 때 그 세 개가 생물권 보전지역, 그리고 세계 자연유산, 그리고 세계 지질공원이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 자연유산이죠. 2007년에 됐습니다. 근데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때는 그 규모보다도 그것의 특성이 얼마만큼 이제까지 없었던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2007년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 되었을 때는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그 용암동굴의 핵심적인 것이 그 시기에 2007년에 발견되었던 용천동굴입니다. 그 용천동굴이 월정리에 있습니다. 자, 그 월정리라고 하는 곳에는 동굴이 그 시기에 발견되었고, 그리고 그 시기 이후에 그곳은 세계 자연유산, 세계유산 마을이 되었어요. 그곳에 계신 해녀분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해녀분들은 해녀분들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실제 물질, 그러니까 채집하는 그런 어업하는 것 이상으로 밭일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자신의 마을이 세계 유산 마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 일단 동굴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마을 전체의 3분의 2 정도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3분의 1 정도의 밭이 강제 수용이 되었죠. 그래서 밭농사 짓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셨어요. 그리고 2007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유네스코 섬이 된 제주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따라서 처리해야 될 하수도 늘어났겠죠.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래서 그 하수 종말 처리장을 2배로 증설하는 것 때문에 마을에서 행정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녀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땅도 빼앗겼고, 그리고 바다도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하수 정말 처리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다도 오염되어서 자신들이 유네스코 마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기보다 억울함을 갖는 분들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아마 그 마을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의 이야기를 이제 엄문희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여기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논제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희가 1시간 이내에 그걸 다 토론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저희들한테는 탁월한 발언자분과 그리고 탁월한 토론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연구하는 활동가 엄문희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활동하는 연구자 2분이십니다. 한경의 박세현 선생님이십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문희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마이크 되고 있군요. 앞서 발표한 김상철 선생님 말씀으로부터 사실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아까 금방 들었습니다. 운동하면서 느꼈던 감정이었는데요. 오늘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운동하는 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닌 것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오늘 그 감정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주도 남단에 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있는 그 마을에서 서식하고 있는 인간동물 여성이고, 이름은 엄문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래 하단에 제 소속들이 굉장히 길게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저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뭐가 저렇게 뭐가 명함에 막 그 이력 많이 쓴 사람들처럼 썼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아름다운 붉은 선인데 이게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한 투쟁 현장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모여서 이 파괴적 개발의 근원이 대체 뭐냐라고 질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토론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두가 군사기지, 대형 난개발 사업, 이렇게 뭐 이런 거에 관련된 현장의 모임 혹은 그것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에 제가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걸 계속 나열했던 이유가 제주도 아니면 사실 우리 전체 현실이 사실은 저만큼이나 많은 파괴적 개발 앞에 투쟁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일 앞에 사실은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첫 장부터 사실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걱정인데 사진에 보이는 것이 태왁이라고 합니다. 제주 말이고요. 태왁은 해녀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해녀분들이 부표고 저것이 바다에 떠 있으면 저 아래에 해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녀분들의 목숨줄과 같은 것이고요. 그런데 저 태왁이 푸른 바당이 아니라 바당은 제주말로 바다에 가까운 바다 연안을 뜻하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무언가 채집도 할 수 있고 수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까운 바다를 뜻하는데요. 바당이 아니라 회색깔 시멘트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존경을 뜻하는 들꽃이 어떤 여성 활동가에 의해서 놓여져 있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왜 바다에 떠 있어야 될 해녀분들의 태왁이 시멘트 길거리 바닥에 있을까? 그 이야기 하고 싶고요. 이것은 커먼즈 논의에서 커머너로서 역사적으로 줄곧 타자화되었던 여성들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긴장 관계 속에서 발견된 어떤 식민지에 관한 이야기, 식민지성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로서 사실은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는데 앞서 윤열 오늘 진행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내용들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이 마을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 들어왔을까? 사실 거기에는 어떤 환경적인 이유, 그 타당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적게 살고 있고 반대의 저항이 가장 적은 것이고, 사실은 지금 현재 살펴보면 지질학적 이유로는 거기에 그런 시설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기도 한데, 그런 이유하고 상관없이 파괴적 난개발의 첫 번째 특성은 바로 모든 환경을 동일한 조건으로 보고 하얀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그냥 들어온다는 것이거든요. 계획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지도에서 제국주의가 직선으로 지도를 만들어버린 것처럼요. 그리고 한 3단계 정도로 나누었는데, 월정리에서 해녀분들이 투쟁을 하시면서 가까운 바로 옆에 하돌이나 평대나 그 김영이나 가까운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런 마을을 두고 67km나 떨어져 있는 강정마을에 와서 연대를 요청합니다. 심리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라는 게 있죠. 강정마을도 제주도의 다른 마을보다 오키나와 친구들하고 더 친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처음엔 모두가 반대했지만 결국은 마을회는 가부장적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마을 단위 공동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적 법보다는 사실은 마을의 약속들이 더 중요한 현실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저는 옳고 그름으로 전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을에서 발견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하지만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가장 좋은 방식인지 사실 그 부분이 질문되어야 할 것이고요. 근데 해녀분들이 마을의 결정, 그리고 공권력의 결정하고 상관없이 절대 안 돼라고 해서 단독적으로 싸우기를 결정을 하시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저의 질문, 그리고 저의 뜨거운 운동에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살아생전에 이런 모습을 보는구나. 결정난 것을 불복하는 집단들의 운동, 특히 여성 운동이 생겨났구나라는 걸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굉장히 지금 나빠져 있는 상태고요. 결국은 가부장적 질서를 사실은 넘어서지 못했고, 공권력과 마을회가 긴급하게 사실은 약속해버린 그 제목 자체도 참 재미있습니다. 마을 미래발전과 관련된 이름이 미래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합의를 이루었고요. 거기에는 그 논의 자체 사실은 여성 해녀들, 마을에 있는 주로 2등 시민, 2등 주민으로 불리는 그 사람들의 자리는 역시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에 동참했던 시민들의 자리도 역시 없었습니다. 당사자로서 완전히 배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시민들이
이 마을에서 사실 마을의 민주주의 자체에 사실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경로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질학적으로 사실은 이곳에 이러한 시설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어떤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일대를 아주 넓은 일대를 정말 탐문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자연유산 용천 동굴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주목할 만한 중요한 문제들을 사실 찾아내는 그런 결과도 사실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실 논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마을에서 투쟁하면서 사실 발견한 것들, 그리고 마을의 투쟁을 구성하는 것들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마을에서 투쟁 현장에서 발견된 이름들을 보시면은 사실은 기후재난의 최전선으로서의 바다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재난과 공동체, 그리고 재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언어들은 함께 싸웠던 여성, 그리고 해녀 당사자들에 의해서 나온 언어들을 제가 가지고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 제주 동부 하수 처리, 그러니까 종말 처리장이죠. 종말 처리장 문제가 있는데 2007년도에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6,000톤으로 시작을 했는데 2014년도에 놀랍게도 주민들 동의 절차가 없는 사이에 몰래 사실은 한 차례 증설이 되었어요. 그리고 불과 3년 후에 다시 재증설이 났고 재증설 단계에서 해녀분들의 격렬한 반대가 사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 여러 가지가 사실 있는데요. 법적인 문제만 보자면 이제 마을에 있는 대책위에서 발견한 문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화재 현상 변경을 해야만 사실 증설이 가능한 것인데 현상 변경을 가까운 곳에 있는 용천 동굴로 하지 않고 당첨을 동굴로 빠른 깔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 2007년도 등재 당시에 용천 동굴을 조사하면서 용천 동굴의 최하류 600m를 남겨두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조사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문제는 그 후에도 조사가 되어서 문화재청에 등록되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지만 그 후에도 계속 유네스코 본부에 이걸 알리지 않고 등재하지 않고 그 후에 2011년, 2018년에 계속 다른 동굴들이 추가로 등재가 될 때도 이것만은 누락이 됩니다. 왜 그랬냐면요. 동굴의 본체에서 양쪽으로 500m는 역사문화 환경지구로 설정이 되었고 여기에는 어떠한 건설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사실은 도대체 이제 이것이 어떤 땅이냐라고 찾아봤을 때 아래 사진을 보시면 길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도로에 구멍을 냈죠.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비가 오면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데 저 길에 물이 차서 내려가질 않습니다. 이 일대는 하천이 없어요. 구멍을 사람들이 나중에 뚫은 겁니다. 물이 내려가라고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거든요. 아니 어떤 곳이길래 저기에 구멍을 뚫으면 비가 사라진단 말인가. 제주도를 보면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여러분 보시는 방의 오른쪽, 그쪽과 왼쪽은 하천이 거의 없습니다. 아래 사진에 하천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제주도가 여러 번의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이고 사실은 제주도는 단일한 암석이나 단일한 지질 지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른 형태고 월정리를 가봤더니 월정리 하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 북동쪽에서 성산하고 서귀포시 경계에 있는 것까지 하천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물난리가 나야 맞죠. 배수 통로가 없으니까요. 화산섬 배수 통로가 없는데 물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죠. 다들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배수로 기능을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거죠. 숨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비가 들어가고 동굴이나 클린커층을 통해서 비가 배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 지도와 동굴의 지도는 반대로 되어 나와 있습니다. 월정리라는 마을을 가봤더니 이런 곳입니다. 갑자기 밭에서 일하다가 밭에 구멍이 확 납니다. 그리고 끝도 없이 모래를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구멍이 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안반 위에 풀이 잘 나지 않는 저런 것도 가끔씩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미 시설화되어 있는 타일도 구멍이 나서 싱크홀이 계속 생기고 밭에도 계속 생기고 밭에서 깊은 작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얕은 것만 심을 수가 있죠. 이런 겁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은 빨간 구멍이 좀 나 있는 게 보일 텐데요. 이것이 하와이에서 찍힌 사진인데 저런 식으로 구멍이 난 채로 밑에서는 용암이 흘러가고 저게 숨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경로들이 계속 많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용천동굴, 사실은 세계 자연유산 용천동굴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이 용천동굴 지도를 보면은 하류 끝까지는 지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조사는 분명히 또 했죠. 저희가 여러 차례 이것도 보면 유네스코에 알리지 않았다는 저희가 정보공개 요청해서 받은 사진이고요.
근데 세계유산본부가 얼떨결에 저희한테 사실 실수처럼 전체 지도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바다 끝까지 나간 지도를 보니까 그 지도 위에 저희가 현장을 가봤더니 저런 큰 대형 풍력발전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전신주 박다가 사실 발견된 용천동굴인데 저것이 과연 가능한가? 조금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0분이 됐는데 절반이 됐네요. 그리고 또 발견된 문제들, 사실 그런데 공권력은 어떻게 대항했냐? 문제 논의에서 빠지고 건설 업체와 시민들의 대결로 사실 이걸 구도화합니다. 그러면서 건설 업체를 통해서 시위 한 번에 500만 원이라는 소송을 내죠. 이건 엄청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저항에 대한 도전이죠. 그리고 판결이 시위 한 번에 100만 원으로 사실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많은 시민들이 결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녀분들과 함께 그 현장에서 발견한 언어들입니다. 기후재난의 최전선 바다. 바다는 생명의 발생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현재 바다는 사실은 인류의 쓰레기통이죠. 재난의 종착지입니다. 사실 해녀분들이 그 문장에서 자신들이 식민지, 자신들이 재난의 종착지라는 것을 알아차리신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사실 이렇게 있는데요. 조금 속도를 내서 넘어가느라고 저희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난과 공동체, 재난 공동체인데요. 이미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분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사실은 거기는 가부장적 질서 하에서 마을회 혹은 개발위원회라고 해서, 개발위원회는 사실은 국가 총동원 체제의 말단 기구나 다름없고 마을의 사실 개발 사업을 종용하고 사실은 기획하고 있는 집단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해녀분들이 싸우자고 할 때 마을 해녀분들의 싸움을 반대하고 해녀분들이 싸우는 물품을 빼앗고 전기를 끊고 컨테이너를 치워버린 게 사실 마을이었고요. 그 소식을 듣고 사실 달려온 시민들이 대부분 또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고요. 소위 이걸 재난 공동체라고도 사실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밥상을 가져온 거는 이 해녀분들을 위해서 시민 여성들이 매일같이 싸워서 함께 나눠 먹었던 밥 모습을 제가 한 것이고요. 보면 함께 모여서 콩 까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죠. 콩도 까고 회의도 하고 밑에는 해녀분들이 내 일상을 돌려주자, 너무 지쳐 있으니까 함께 싸우자 하면서 했던 웹자보들도 많이 발행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님비라는 말이었는데, 님비라는 것은 사실은 식민지의 서식처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생물로서 사실은 당연한 권리이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님비가 되어야 되고, 님비라는 것은 사실 그 지역에서 서식하는 존재로서 그 지역에 관한 가장 정확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다. 사실은 그래서 님비라는 언어를 우리가 사실 넘어서자 님비라는 언어를 전복하자라는 언어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시스템이라는 말도 사실 거기서 재발견되었는데요. 다카하시 데스야라는 일본 학자가 만든 말이기도 한데, 후쿠시마 그리고 오키나와를 통틀어서 했던 말이기도 하고, 이때 재난은 전가, 떠넘기기의 법칙으로 사실 이루어지는 거고, 모든 재난은 사실은 전가의 법칙을 따르고 있고, 그거는 법칙인 것이고 문법인 것이고, 사실은 전가 자체가 재난이다. 그리고 여성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해녀분들, 나이 드신 분들, 80대 노인들이 사실 싸우고자 했을 때 공권력의 대항이라는 건 저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녀분들이 제주에서 위상이 어떠하냐, 위에는 관광객들이 오니까 제주 도지사가 나가서 환영하는 모습이고, 아래는 제주 해녀 항일 투쟁 그 기념식인데, 해녀 항일 투쟁의 내용은 사라지고 해녀 항일 투쟁 당시에 죽었던 해녀들만 기리는 제사 형식으로 만들면서 모든 제사를 유교적으로 하면서 모든 준비에서부터 모든 행사 진행을 남성들이 하고, 해녀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크루즈항에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해녀분들은 저 추운 겨울날 그 젊은 여성들에게 과거 해녀들이 입었던 저 얇은 옷을 입혀서 사진을 찍게 한다거나,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스크럼을 짜고 공사를 막으려고 되게 애를 쓰면서 전부 다 연행되고 체포되고 있었던 상태인데, 바로 옆에 3km 떨어진 마을에서 제주 해녀 축제가 열리면서 2023 이렇게 낭만 해녀라는 제목으로 사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말 이중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 중에서 해녀분들과 같이 찾아낸 말이 식민지였습니다. 네. 사실 IPCC도 기후재난의 최종 원인은 사실 식민주의다라고 사실 말했거든요. 작년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주 해녀 항일 투쟁가의 가사인데요. 다른 식민지 노래를 보면은 사실 구국에 우리가 어떻게 뜨겁게 용서 숨치는 비호하는 그런 나라를 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
아직도 많은 노래들이 또 미안하지만 많은 남성들의 노래들이 그렇게 해서 막 뜨거운 막 가슴으로 막 적군을 물리치고 부시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의 가사라는 게 우리는 가엾은 제주의 해녀들이고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추운 데다가 좀 고단한 몸 해서 돌아와서 우는 애기 젖 먹이면서 또 밥을 해야 되고 그래도 돈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또 일을 하는데 일하다가 와보니까 남편은 바람이 나서 새색시를 얻어 있고 이제 그러고 나는 이제 집을 떠나야 되고 이제 근데 이게 해녀 항일 투쟁가의 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존재로서의 자기 자각인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사실은요. 자신들이 무엇인지를 사실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거 식민지 구조를 저는 간파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영상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도 조금 듣고 싶어요. 우리 운동할 거라. 현장에서 이럴 때인데요. 이게 첫 번째 집회였어요. 차량이 딱 들어오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해녀분이 나오셔서 노래를 한다고 해서 노래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주문하지 않았어요. 근데 해녀 항일 투쟁가를 4절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저희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심정을 싸우고 있고 이제 무엇을 알게 되셨는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타깝네요. 해녀분들이 찾은 말들이 되게 많죠. 근데 가장 중요한 말이 저에게는 저거였습니다. 단순한 동일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실 바다와 우리를 경계짓고 구분짓고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하고 우리와 자연을 사실 그런 식으로 관계를 설정해 놓고 있고 여성과 남성을 그렇게 해놓고 동물과 사람을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그런 거죠. 그 관계의 불균형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일어나는 것들이 식민지고 본국을 위해서 사실은 그늘이 되어야 되는 타국이 사실 식민지라면 사실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해녀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현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기소됐고 저도 사실 기소가 3건이 되어서 재판을 3건을 받아야 되고 어떤 해녀분들은 1억이 넘는 벌금이 사실 부과된 상태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질문들이 이 질문을 적으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질문만 하면 자, 토론자들이요 답을 찾아내거라. 많은 질문들이 사실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커먼즈 논리에서 그동안 배제되었던 커머너로서의 그러니까 여성이 사실 있는가? 여성은 커먼즈에서 여성은 누구고 어디에 있나? 운동 주체로서 여성들의 당사자성 구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또 커먼즈와 공동체 관계 속에서 여성의 삶에 대한 명확한 우리 입장이 있는가? 예를 들면 뭐 성평등과 커먼즈에 관한 입장이 있나?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진짜 사실이라고 전 표현하고 싶은데 진짜 사실을 어떻게 말할지를 참 모르겠어요. 그 폭력의 당사자들이 내 가까운 이웃이거나 가족이거나 아버지이거나 남동생일 때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사실은 투쟁 지형의 최후 식민지가 전 또 이 해녀분들도 있지만요. 가장 최종적으로 지워지는 사람들은 이 해녀들과 함께 싸웠던 여성 당사자들, 시민 당사자들, 활동가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재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런 질문들이 있고, 어제 들었던 질문은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커머닝 하는 과정에서 자행하는 우리 자신의,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식민지는 없나, 우리의 식민 문법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지각하고 대처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 가면 사실 이 발표를 제가 1시간 넘게 사실은 많이 하는데요. 이걸 20분 만에 하는데 1분 전이라 해서 시간 맞춰서 끝내본 게 처음입니다. 근데 아마 현장에 있는 분들이어서 저는 다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는지요. 사실은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만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정리의 분유 처리장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건 1987년이에요. 전두환 때죠. 근데 그때 해녀분들이 2박 3일 노숙투쟁하면서 그걸 막아내셨어요. 10년 버텼습니다. 근데 1987년에 계획이 수립됐다가 그리고 1997년에 마을에서 대표 사인, 그러니까 마을 회장을 비롯해서 개발위원장 등등 남성들이 가서 무조건 그냥 동의를 해준다고 해서 뚫렸어요. 그래서 하수 종말 처리장이 그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구두로 약속했던 게 더 이상의 증설은 없다라고 하는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1차 증설이 된 거죠. 그게 1914년 시점입니다. 근데 2017년 시점에 2차 증설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뚫려버리니까
계속 이렇게 증설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을이 이제 같이 규합해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런 싸움을 거쳐오다가 마을에서 비상대책위원회도 만들었는데 올해 1월 시점에 마을 총회에서 비대위를 해체시키고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보상받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해녀분들이 지금 크게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해녀분들이 행정당국하고만 지금 핍박을 겪는 것이 아니라 마을 내에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현재 실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한경혜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많은 질문들 보시면서 제가 발표문을 받고 얼마나 마지막에 깜짝 놀랐는지 짐작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저는 월정리에 가본 적도 없고, 발표자님께 이제 여러 번 얘기를 듣기는 해서 굉장히, 예, 마음이 쓰이긴 했지만, 이제 토론할 수 있을지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약간 숙제하는 기분으로 제가 이제 공부해온 커먼즈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이 발표자분이 던지신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여성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읽으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났던 건, 제가 공부를 했던 현장이 일본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아예 일본은 완전 중산층 사회라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80년 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중산층 사회에서 완전히 뭐랄까요, 배제돼 있었던 일용직 노동자들의 존재가 있고, 이들은 남자들이에요. 가족을 못 만든 남자들이고, 뭐 직장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가장 불안정한 현실에서 내몰려 있었던 사람들이고, 자기들을 쓰이고 버려지는 존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들이 이 구도 안에서 내부의 식민지고 어떤 식으로 착취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존재들이고, 근데 그들의 주체성을 얘기를 할 때 아무도 남자라는 말은 쓰지 않는 거죠.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들도 어떤 기후재난에 지금 노숙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최전선에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분들의 싸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도 그렇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남자라고는 호명하지 않는구나라는 건, 사실 이 자본주의와 결탁된 어떤 가부장제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식으로 언어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가부장제는 모두를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핍박받은 존재가 자신을 싸움의 언어로 다시 규정할 때 또 똑같은 남자나 여자로 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어떤 저항의 순간에는 저항하는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성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떤 정체성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커먼즈를 생각을 할 때는 사실은 그 정체성이 다시 한번 어떤 방식의 더 많은 이름들,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으로 규정되지 않는 더 많은 이름들을 발명하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진행돼야 할 것인가, 이것들이 어떤 투쟁의 현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을 언뜻 했고, 그러면서 월정리 해녀 투쟁에서 발견되고 있는 제가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감동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전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는가, 그 방식이 국가가 안전이나 안보 담론을 만드는 거랑 정말 결정적으로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자 첫 번째 질문이랑 관련이 될 텐데, 재난에서 상처받고 누락된 모든 종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사실 누구의 안전을 누가 어떤 입장에서 확보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이 월정리 해녀들은 이분들이 지금 모두가 다 그냥 포기하기로 한 어떤 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지킨다고 할 때 그게 그러니까 객체나 주체가 나뉘어지지 않는, 정말로 바다와 자기의 삶이 일체화되면서 우리는 바다다라는 감각, 그리고 그 안에서 바다에 있는 다른 존재들, 그리고 더 넓게는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사실 근대라는 게 인간과 자연을 나누면서
자연도 식민지화하고 인간도 식민지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정말 뛰어넘는 언어를 만들고 계신 게 아닌가. 그 연결성, 어떤 자기를 바다의 일부로서 감지하는 어떤 몸, 이것들, 이 감각이 바로 이제 커먼즈에서 정말 중요한 감각일 것 같은데, 이 감각으로부터 그 삶을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그 삶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할 때 결국은 안전이라는 게 누군가가 누구를 보호하는 게 아닌, 근데 누군가 누구를 보호하는 게 가부장제고 국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가부장제와 국가의 보호 방식은 사실 돌봄의 그 제공자와 수혜자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부터 비대칭적으로 설정이 돼 있고, 그 안에서 돌봄이라는 게 돌봄을 주는 자의 감각 속에서 이것이 돌봄이다라는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랑 완전 다른 방식으로 커먼즈에서 안전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할 때 결국은 그 모두가 처해 있는 위험에 자기를 집어넣고 그 위험을 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안전을 구성하는 그런 싸움이 월정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순간들을 그 발표자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돌봄과 안전에 대한 생각할 지점이 되게 많은 그러니까 싸움의 현장, 투쟁의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되게 큰 질문이 하나 또 있잖아요. 3번인가 4번인가.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네. 그 이제 사실 일상화돼 있는데 이 재난이라는 게 거기서 국가가 그리고 기업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데 그 무책임이나 무능력은 사실 지금은 과도할 만큼 눈에 보이죠. 무슨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참사 같은 뭐 말도 안 되는 참사들이 펑펑 터지고 그 와중에 일상적으로도 뭐 빚에 치여서 사람들이 죽고 뭐 일하다가 일터에서 죽고 이런 문제들이 재난들이 일상화돼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그러니까 다들 지금 국가나 사회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어떤 현실로 받아들일 때 결국은 안전이라는 건 각자가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해서 미래를 뭐 돈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가족을 보호하고 빚장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텐데, 이런 현실에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재난이 계속 벌어질 때 그 레베카 솔릿의 그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책을 보면 재난의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나오잖아요. 재난의 순간, 엄청난 재난이 벌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되는 만큼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흐름을 조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너무너무 뭐랄까요? 그 자율적이기도 하고 효율적이기도 해서 관료적인 국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떤 그런 돌봄의 네트워크가 조직이 되는데, 굉장히 커먼즈적인 방식으로 조직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떤 식으로 조직하고 어떻게 서로를 돌보고 또 어떻게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가를 국가한테 너무 맡겨두고 있는 감각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 재난의 순간 사람들은 더 본능적으로 돌봄을 조직한다는, 좀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재난들은 아마 계속 벌어질 거고 일어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커먼즈적인 삶의 기술이라든지 감각은 역설적으로 더 많이 발굴되고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능성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고 포착을 할 것인가라는 게 사실 이제 그 현장에 가 있는 활동가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나라는 정도로 저의 토론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전개죠. 발표자분께서 7가지 질문을 꺼내셨고 토론자분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애써 궁리하면서 지금 답하고 계신 장면인데요. 무슨 폭탄 돌리기 하는 느낌인데 이제 빵빵 터질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박세현 선생님 토론하신 이후에 여기 계신 저희 맞은편에 계신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끝나면 혹시 손 드시면 그분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그 다음에 엄문희 선생님 말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세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그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 연구센터에서 윤여일 선생님과 같이 뭐 활동을 하고요. 하는 박세현입니다. 엄문희 선생님께서 많은 질문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상가가 인간은 혹은 인류는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제기한다고. 저 질문들은 아마 직접 이제 또 나름의 그 토론 과정에서 이후에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 저는 이 주제에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서 토론 시간을 꾸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월정리의 이제 제주 동부 하수 종말 처리장을 둘러싼 삶과 관련해서 어떤 그 물음을 가지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 제주의 마을이자 무엇보다 더 이 마을의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물론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나 필요가 제기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저는 주권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 결정들을 할 것인가라는 주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특히 제주의 마을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그 마을의 뭐 강정 그 해군기지 싸움을 둘러싼 싸움부터 그냥 뭐 이주민과 선주민의 문제들, 마을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그 문제와도 지금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마을의 구조입니다. 마을 주민의 이제 의사의 결집이 이루어지는 단위로서 이제 마을 총회가 있죠. 월정리에도 월정리 총회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총회 이외에도 마을에는 이제 다양한 일종의 자치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어촌계, 이제 지금 이제 해녀회가 돼서 어촌계가 있고, 뭐 목축계도 있고, 목장조합과 같은 그 자치 조직들이 있죠. 생각해 볼 것은 하수 처리장의 문제와도 제가 보기엔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마을 개발의 문제입니다. 개발과 그에 따른 이제 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마을 자체의 이 꼭 개발과 이제 혹은 성장이랑 발전을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발전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발제에서 제시되었듯이 우선적으로는 이제 이 개발은 국가나 지자체, 즉 위에서 추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제 생각엔 더 이상 이제 위로부터의 강압적 개발로만은 가능하지 않은 어떤 지역 개발, 마을 개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는 이제 개발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동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무엇을 동원하냐면 개발에 저는 열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개발을 통해서 마을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꿈꾸는 아래로부터의 열정을 동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발의 열정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제적 성장과 뭐 역량의 발전, 뭐 건강한 사회 지속 가능성, 마을의 지속 가능성 이런 그 역량의 발전, 성장과 발전을 한다면 그 마을의 경제적 성장과 주민의 어떤 더 건강한 나은 삶을 향한 역량의 발전 사이에는 대립 같은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 마을 안에 존재하는 대립이 이 마을 내부의 분열과 같은 것이죠. 주로는 이제 경제적 성장을 추동하는 자치조직, 그 발제에서 나왔던 개발위원회 같은 자치조직과 마을 주민들, 해녀회들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개발위원회와 해안위원회를 포함하는 마을 주민 사이의 분열과 위계의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이런 마을 안에 존재하는 분열과 위계가 제기하는 문제는 어떤 경제적 성장, 뭐 이런 추서 종말 성장을 통한 마을의 개발과 같은 경제적 성장이 마을 주민 전체의 어떤 일반적 열정, 마을 주민 전체의 어떤 열정을 과연 담아내는 것이냐, 과연 표현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마을의 어떤 일부 자치조직에서의 그 개발의 열정을 담당하는 그것과 마을 주민 전체 사이의 어떤 열정이 분리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다면 저는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마을 안에서의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 민주주의의 문제는 어떤 투표나 선거로 표성되는 어떤 형식적 민주주의나 어떤 마을의 형식적 자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과연 무엇이 마을과 지역, 나아가 뭐 그 이상의 영역들에서의 발전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모으며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감성이 어떤 변한다는 의미, 생각이 달라지고 감성이 변한다는 의미에서의 저는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러한 좀 다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의 문제가 월정리 해녀 투쟁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아주 어려운 문제이지 않은가 합니다. 즉 마을에서의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이 민주주의의 문제는 경제적 성장에 대한 열정만이 아닌 다른 열정, 즉 다른 삶, 단순한 상장이 아닌 어떤 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진정한 발전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삶을 위한 열정이 과연 우리에게 이제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않은가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열정, 새로운 다른 열정의 불러일으킴, 환기를 위한 어떤 교육과 소통, 대화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교육하고, 상호 교육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마을 주민이 이제 변화되는 그런 과제가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을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렇다면은 이 마을은 누구의 것인가? 저는 일단 개발의 열정을 담지하는 어떤 일부의 소수의 여기서 말해진 어떤 남성 주체가 당연히 마을의 주인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어떤 변화된 주민,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주민만이 아닌 어떤 말씀드린 다른 열정을 담아내는 그 주민, 미래의 주민, 어떤 도래할 주민, 이런 주민들이 사실은 마을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답이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정리 해정투쟁에서 제가 보기에는 생각해볼 문제로서 제기되는 것은 마을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다른 열정의 동원, 혹은 동원이란 말이 좀 부정적인 언어면 다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과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네. 네, 지금 이제 토론자들께서 선생님께서 던진 질문을 한번 받아서 다시 건네주신 것이기도 하고요. 아까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못다한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 편히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토론 감사합니다. 네, 한경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실 재난이 만들어내는 가능성, 그리고 재난이 발견해내는 가능성들이 사실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몇 번의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발견의 경험, 기억 속에서 다음 재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결되기 어려운 사건들의 연속이지만, 그리고 계속 나의 것이 없는 것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그렇게 절망하기에는 너무 큰 사실 가능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나타날 가능성들이 또 어떻게 소멸해 가는가, 사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박서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솔직하게는 현장에서는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너무 멀리 높게 있는 관념어처럼 느낄 때도 사실은 많습니다. 사실 그게 너무나 비현실적인 단어라고 사실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서, 현실이 그만큼이나 굉장히 폭력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사실 그런 감정이 드는데, 그냥 저는 두 분 토론자분께서 던져준 말씀에 해녀분들에 대한 간략한 묘사로 오히려 대답을 좀 하고 싶어요. 아까 미처 발제하는 동안에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각이 사실 무엇일까? 그리고 해녀 주체는 어떻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모든 주체에서 오늘 발제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특수성이 발생하는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녀분들은 기후재난의 최전선 당사자라고도 사실 표현이 되고, 제주에서도 흔하게 표현이 되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물에 들어가는 사람,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재난의 최종착지 바다의 현실을 직접 몸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이죠. 요즘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몸으로 사실은 어떤 생계의 재와 자본을 획득하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이전과는 달라져 있고 다른 감수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물질을 한다는 것은
예전에 채집, 수렵, 인간이 했던 그 정도 규모를 크게 넘어서지 못합니다. 사실은 계속 손으로 하고 있는 작업이기도 하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리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열악한 생존 능력밖에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동물, 열등하다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말을 숨 잠깐 참아야 되고 다른 동물들처럼 참을 수가 없고 그리고 들어가서 제가 계속 관찰을 했는데 들어가서 망사리 안에 뭐 전복 소라를 한가득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숨 한 번 참아서 몇 미터 내려가서 한두 개씩 가지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십 번 반복해서 한 번 물질을 하면 수시간을 아침에 새벽에 시작해서 오후까지 계속 그렇게 식사 안 하고 계속 해요. 그리고 나오면 정말 고칼로리 비스켓을 한 통을 다 드시고 막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가지고 나온 것들을 나누는 것을 보았는데 되게 놀라웠어요. 70, 80세 노인분들은 과거에는 물질을 굉장히 잘해서 상군이었다가 지금 거의 물질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할망바당이라고 해서 안전하고 조금 더 낮고 수심 낮고 안전한 바다 쪽에서 물질을 하세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그런 안전한 바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젊고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망사리에 가득 채워서 수십 킬로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나온다. 할머니들은 사실 몇 킬로 못 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지금의 능력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거를 그 개인이 가지고 온 만큼 사실은 그 개인에게 획득시키게 할 텐데 모두가 다 쏟아놓고 공동으로 판매해서 공동의 n분의 1씩 나누어 갖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경험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볼 때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마을에 혹은 지역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날에 나오는 결과들을 자신들이 갖지 않고 공동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사실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감동적인 장면이 해녀분들이 은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혹은 그 위치에서 어떻게 끝나는가 어제도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을의 용왕제, 그러니까 해신제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뭐 증명할 수 없는 어떤 신적 영역인 거잖아요. 근데 신방이라고 해서 이제 무당, 육지에서 무당이라고 하지만 무당하고 조금 다른 좀 개념이기도 해요. 신방이 와서 그 해녀분들의 그 모든 내용들을 싹 가지고 명단을 보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해녀분들, 7, 80이 되어도 지금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래 물에 들어가면 죽어. 딱 그래요. 그러면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알았죠? 나 올해부터 안 들어가려고 했죠. 이걸로 다 끝나요. 뭐 일제히 정적이 흘러요. 한 사람의 물질이 다 그렇게 끝나고 한 사람의 바다와의 삶이 거기서 딱 끝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이분들의 삶이 여전히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일부 사실은 뭐 걸쳐져 있긴 하지만은 이전에 그러니까 동물에 가까웠던 인간 사회가 안전하기 위해서 서로를 돌보았던 어떤 그 사이클을 계속 유지하고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주었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끝난 것 같은 시점에 해녀분들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서 피켓을 딱 들었을 때 그 피켓의 첫 번째 언어가 우리는 바다입니다 했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구나. 그래서 그거는 동일시 당사자성, 그래서 연결성을 뛰어넘는 사실은, 소위 공존, 함께 존재하니까 공생해야, 함께 살아야 되는 그걸 뛰어넘는 되게 중요한 언어라고 사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다른 걸로 이름 지을 수가 없는데요. 선생님 그런 것으로 두 분의 토론에 좀 대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진행자이자 토론자로 돌아와서 그 지금 오간 논의 통해서 몇 가지 좀 논점을 추출해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월정리에서 얻은 중요한 키워드가 전가였었습니다. 전가라고 하는 것은 떠넘김이죠. 그리고 월정리 투쟁은 떠넘김에 대한 떠맡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해녀들의 저항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전가는 착취보다 훨씬 더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착취라고 하는 것이 생산 영역에서 누구를 착취하는가 수탈하는가로 좀 드러난다라면 전가는 사실 폐기하는 영역에 이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산하고 소비하고 버려진 것들이 어디에서 버려지는가, 그게 어떤 파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세계로 등장하기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월정리에서 본다면 그 구조는 증설하라고 하는 이유가 도시로 그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도시 하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증설해야 되는 거거든요. 월정리 하수만이 아니라. 즉 도시에서 주변부로, 즉 농어촌으로, 그리고 도시민에서 해녀로라고 하는 그런 전가의 구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엄문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또 하나는 젠더화된 커먼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동어장이잖아요. 마을 어장이거든요. 근데 왜 마을 사람들 가운데 이토록 해녀들이 이걸 지키는데 이렇게 애착이 클까? 이렇게 끈질기실까라고 하는 것. 거기는 해녀분들 인터뷰하다가 알아차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해녀분들은 밭일을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근데 땅이 남편 겁니다. 대개의 경우. 그래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경우 남편은 경영자가 되는데 여성들은 부인분들은 무급 종사자라고 하는 식으로 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닥 공간 물질할 때는 자신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거기서 평등 분배하고 라고 했을 때 이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삶에서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걸 통해서 얼마 돈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물질이라고 하는 건 정말 놓기 힘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커먼즈들 사이에 충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용천동굴이 인류적 커먼즈잖아요. 세계 자연유산이니까. 근데 이 세계 자연유산의 지정에 따라서 마을의 커먼즈인 공동어장과의 충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기 월정리 사례에서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다는 어떤 싸움터인가라는 문제겠죠. 즉 월정리 문제는 지하의 동굴, 지상에서의 하수종말 처리, 그리고 바다가 세 가지가 연계되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해녀들의 위치도 굉장히 특이하게 존재한다 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해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예언자가 아닌가 싶거든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일을 알아차려서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현재 징후에 대해서 먼저 자신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밖에, 감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그걸 아직 충분히 언어화시키진 못했지만 지금 이미 바다에서 앞으로 육지에 다가올 그런 재난에 대해서 이분들은 먼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끝으로는 아까 그 한경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재난 공동체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그 월정리는 해녀 투쟁 이후에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재난 공동체 그 시기에 같이 밥 지어 먹고 했었을 땐 되게 아름다웠을 수 있을 텐데 지금 해녀분들은 심각하게 고립된 상태고 그들 내에서도 서로 간에 약간 말 걸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문제의식은 대체 그 재난 공동체가 재난 자본주의가 아니라 재난 공동체로 가려면 재난 이전에 대체 어떤 인간관계가 맺어져야 되지? 어떤 자원이 있어야지 재난에 직면해서 우리는 그런 재난 공동체를 꽃피울 수 있는 거지? 역으로 질문한다면 재난은 항상 다가옵니다. 그럼 지금도 어떤 재난의 이후의 시점이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재난에 직면할 거니까 재난 이전의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럼 지난 재난으로부터 우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자원 삼아야지 다음에 닥쳐올 재난 때 우린 공동체를 꽃피울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월정리 사례로부터 우리가 좀 끄집어낼 수 있는 문제의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한경혜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문희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이제 저도 계속 특히 그 해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삶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늙으면 일을 잘 못하게 되고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짜고 있는 어떤 삶의 안전망이라는 게 자신과 바다와 그 바다의 무생명들 이런 어떤 넓은 의미에서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성 위에서도 그 삶의 어떤 취약성을 인식을 하고 그거를 나름의 방식으로 어떤 넓은 안전망을 커먼즈를 짜온 흔적들을 보고 이제 감동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용직 노동 현장에서 정말 똑같은 비슷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바깥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근대화 과정이 굉장히 오래 진행됐기 때문에 그 본원적 축적이 오래 진행된 과정에서 에도 시대 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땅으로부터 그 축출되고 정말 자기 한 몸뚱이 가지고서는 돌아다니는 일용직 노동자 그 계층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도 정말 가족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유랑하면서 사는데 그 안에서는 어떤 공사 현장에 가도 일이 없을 때도 한 끼 밥, 한 끼 잠자리를 받는 게 그냥 관례였대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어떤 공동체들이 넓게 사실 친밀성의 공동체가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이제 이 할아버지들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도 약간 공사장 현장에서는 일을 잘 못하게 되거나 이미 너무 늙어서 일하기가 힘든 할아버지들도 받아주는 어떤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삶의 어떤 커먼즈적인 안전망의 흔적들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근데 그게 지금
윤여일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파괴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계속 해체가 되고 어떤 재난 상황에서 그런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공동체들조차 다시 굉장히 갈등 상황에서 그러니까 혹독한 경험들을 하고 있을 때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그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런 커먼즈의 감각이 활성화될 것인가라고 할 땐 결국은 땅과 관계 맺는 방식, 그러니까 함께 노동하고 함께 산다는 방식, 그 감각이 회복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울 텐데 이게 지금 저희가 부딪히고 있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 세션에서도 그 원재쌤이 결국 세계관이라는 문제 얘기를 했는데 세계관이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 속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인식론인데 그게 완전히 그 식민화되고 해체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몸으로 느끼는 위기가 있고 이 세계관이 뭔가 복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삶의 방식 자체가 그걸 계속해서 막는 것들이 너무 도처에 강한 힘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거죠. 그때 이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더 존재론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사람들이 재난의 순간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그리고 취약한 존재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에서 결국은 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의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게 전통적인 정치의 논리에서는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뭐 님비와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이 무엇을 읽어낸다면 그 무엇이 무엇인가, 무엇을 읽어내야 되는가, 저는 그 지점이 있는 핵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다른 삶의 문제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른 삶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아까 그 해녀분들의 그 나눔의 방식과 같은 것이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전통과 문화와 관습 속에서 해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죠. 근데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논리가 이제 사적 소유의 논리이고 그것이 소유 개인주의의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른 삶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은 투쟁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존재했었던 것이지만 아마 희미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근데 거꾸로 이 투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삶이고 어찌 보면 투쟁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그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로 이미 존재했었던 것이지만 어찌 보면 미래의 시작 같은 것을 담고 있는 바로 그 다른 삶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읽어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직접적 싸움의 승리와는 좀 별개로 그것은 그것과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어떤 우리가 읽어내야 될 지점이지 않을까, 우리가 가져야 될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논의가 엄청 계속 불안한 느낌인데요. 이 마지막 정리를 엄무리 선생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신나게 질문을 했는데 마무리를 제가 하나요? 저는 먼저 토론에서 박서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을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저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제주에서 어떤 시민 토론 모임이 만들어졌을 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일 수밖에 없었던 게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허들이 있는데 그건 공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공권력은 사실 우리는 감당하기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그거는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고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계속 뭔가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물론 거기서도 계속 지고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허들은 사실 이런 가장 먼저는 마을 공동체에 관한 것이었고 그 공동체 안에서 누가 당사자성인가, 당사자성을 사실은 공권력이 사실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항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최소화하고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고 그리고 또 여성들은 싸우기 위해서 또 하나의 허들이 또 한두 개의 허들이 더 필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이 자리를
이 자리에 내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해녀분들은 집안에서도 굉장히 고초를 겪으시고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식민지라는 주제로 사실 이 이야기를 전개를 해간다면 그럼 우리가 그것에 대항하는 혹은 고민하기 위해서 무엇을 또 고민해야 될까? 물론 아까 마을 이야기 나온 것처럼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각성이 사실 새롭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임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모든 존재가 동일한 존재이거나 뭐 동일한 가치이거나 같은 모습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저는 공동체적 감수성,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각의 위치와 역할이 다 다른데 그것이 어떻게 모두가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각각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마을 안에서도 그리고 운동에서도 그리고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도 사실 그것이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저는 인간이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차리는 그러나 힘에 의해서 많이 분해되긴 하지만 그 재난 공동체의 어떤 속성이지 않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월정이 여기서 먼 데다가 더군다나 아주 생경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오가선 논의가 굉장히 많은 말이 나왔잖아요. 이걸 키워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면 뭔가 문제 현장이 사고 현장으로서의 월정리라고 하는 것이 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곳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하지만 우리의 지금 고민과 굉장히 여러 가지 점에서 닿아 있는 곳, 그러니까 월정리라고 하는 현장에서 저희 4명이 1시간 동안 열심히 고민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든 안 되든 사실은 꼭 드리고 싶었었던 말씀이 그 월정리 투쟁이 굉장히 오늘 아셨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오히려 진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디콜로나이제이션, 컬로나이제이션의 문제랑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조차 아까 말씀하셨던 공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욕망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고 또 서로 다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답답함을 좀 이런 국제 심포지엄에서 다루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온라인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 월정리 이야기를 듣고서 같이 이제 연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감사하고요. 이 마지막 세션으로서 너무나도 좋은 세션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상으로 3일 동안 굉장히 뜨겁게 진행되었던 2023년 유네스코 DCMET 심포지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풀이는 여기 좀 정리 같이 조금 도와주시고 저희가 같이 이동해서 그 코리아 푸드 스토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5시 반에 모이는 거로 하겠습니다. 5시 반에 모여서 코리아 푸드 하우스. 예. 코리아 푸드 스토리입니다. 예.